오바키 준바키 바키 연바키입니다. 연바키 누구야? 저희 또 다른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맞아. 와, 저희 두 번째 모신 게스트인데요. 이분께서는 저희 팟빵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네, 맞아요. 나누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혼자 항상 답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방구석 일렬 컨셉입니다. 방구석 일렬로 오셔서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속에 끼고 싶을 때 끼시고, 네. 궁금하실 때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청취자 모드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방구석 1년 여기 팟빵 책바퀴의 열렬 팬 1호 광교댁 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아니 광교댁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생각난다. 왜 수원댁이 아니고 광교댁이죠? 궁금하신 분은 시대일보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분 꾼 다 됐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소식 전할 게 있는데요. 저희 책바퀴 디자인, 로고 디자인이 새롭게 지난번부터 나와가지고 시대일보 때부터 아침 그리고 저녁부터는 책바퀴에 예쁜 디자인된 로고를 그쵸. 보실 수 로고로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로고 디자인을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셋 다 바쁘니까 좀 뒷전으로 미뤄지다가 제가 이제 두 분께서 받은 축의금으로 이렇게 축의금? 이거를 이제 있다가 이걸로 뭘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뭐 회식을 할까. 근데 저희 로고 디자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게 책 모양으로 예쁘게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저희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맞아요. 급증 한 셋 늘었나요? 맞아요. 설명 너무 소중하죠? 되게 소중해 막. 아니 10%야. 아유, 급증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참여하시면서 실시간 댓글, 실시간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맞아요. 저희 오늘 책바퀴에 그리고 연바퀴를 담당하실 겁니다. 네, 연바키님 반갑습니다. 책은요,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릴게요. 아론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입니다. 이 책은요, 제19회 부커상 수상작이고 작가는 인도 출신의 61년생 소설가이자 시민운동가입니다. 데뷔작이 바로 이 작은 것들의 신이거든요. 책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이 디자인이 또 되게 예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계시죠? 예, 예쁜 디자인의 작은 것들의 신으로 만날 거고요. 인도 소설 참 생소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인도 영화도 많이 볼 기회가 없는데 인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종교적인 색채가 아닌 인도 책은 또 전 처음이어가지고 새롭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읽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오바키님이 이 책이 좋지만 어려워서 고민이 된다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봐서인지 생각보다는 그래도 읽을만 했다. 사실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았던 점이 제가 이름 외우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름도 어렵지 호칭도 어렵지 해가지고 처음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돌고 도는 이야기여서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패밀리 트리라고 무슨 가계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펼쳐보면서 읽었더니 볼만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리면서 봤어요. 지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시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제가 진짜 큰 종이에다가 그렸던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맞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칭이 우리가 아는 명칭이 아니어가지고 이름이야 명칭이야 헷갈려서 그거 따져보느라고 그려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준바키님? 저는 진짜 약간 이런 플롯으로 진행되는 소설을 처음 읽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대로 처음에 오바키님이
인물 이름 헷갈릴 수 있다.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저는 나중에 그거는 괜찮았는데 플롯? 근데 이거가 너무 장황한 소설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이때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덮고 싶진 않은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읽고 싶은? 근데 끝까지 읽고 나니까 아직도 어려운? 근데 제가 몰랐던 약간 인도의 그런 풍경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맞아. 이게 지금 두 분이 만약에 이거 쉽게 읽었다고 하면 저 절교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읽으시는 책은 아닌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건이 선형적으로 되지 않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인물이 누구 하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인물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내용을 선형적으로 시계가 순차별로 가족관계에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긴 하는데 쌍둥이 라헬과 에스타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둘이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면 라헬과 에스타는 이제 라헬과 에스타 엄마 쪽, 외가 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쌍둥이들의 외고모 할머니, 베이비 코참마, 그러니까 여기 코참마가 영어로 aunt, 아주머니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여자 어른을 높이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코참마가 그래서 베이비 코참마라는 외고모 할머니 이 분은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로마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 이유가 멀리건 신부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수녀가 되면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캐릭터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로 나와요. 이게 스포가 아닌 게 첫 장부터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쌍둥이들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맘마치와 그다음 외할아버지 파파치는요. 파라다이스 피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는 곤충학자였어요. 보니까 나방학자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이 집안 자체가 있는 집 엘리트 집안. 완전 엘리트 집안.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완전히 완전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런 레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쌍둥이들의 엄마 아빠 안무와 바바. 근데 바바는 좀 역할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끝까지 아빠 이름을 처음에 몰랐다. 이제 아셨죠? 바바? 그래서 안무는 이 알코올 중독자인 바바 남편을 만나요.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 남자가 호감이 있게 생겼대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키는 작지만 체격도 다부지고 그래서 호감이 있어서 만났는데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 남편이랑 오래가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안무는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untouchable이라고 하고 불가촉민이라고 해서 인도 계급의 거의 완전 바닥이죠. 이게 계급에 언급도 안 될 정도로 맞아.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가촉민 벨로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가계도가 혹시 그려지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우리 연박희님?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막히면 얘기해 주세요. 네. 쌍둥이들의 외삼촌으로 가볼게요. 이제 엄마인 안무의 남자 형제죠. 이 외삼촌은요 착호고요. 아주 또 이분도 엘리트야. 어디로 가죠? 옥스퍼드. 네,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잖아.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가서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데 마거릿. 그래서 여기서는 마거릿 코참마라고 책에는 나와요. 결혼하고 나서는 마거릿 코참마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인도에서는 굉장히 있는 집 자식 착호잖아요. 하지만 마가렛은 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 소피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소피가 태어나고 나서 둘은 또 이혼을 하게 되고 착호는 다시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피에 대한 묘사 어떻게 보셨어요? 생긴 거? 소피 뭐 예쁘다. 예쁘다. 예쁜 아이라고 계속 그 베이비 코참마가 소피를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기억에 나요. 그냥 깔끔하고 음. 예쁘고 막 사랑받은 막 그냥 전형적인 약간 사랑받은 아이. 맞아요. 그래서 소피는 엄마의 피부색을 담고 코는 할아버지를 담고 큰 키에 외모가 눈에 띄었다라고 나와 있고 공주 같은 느낌의 약간 외동딸 그런 느낌의 딸이었고요. 이 스토리를 막 건너뛰어서 결국에는 이 소피의 엄마인 마가렛이죠. 이 마가렛의 새 남편, 그러니까 소피의 새 아빠 조가 있거든요. 이 조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마가렛은 자기 딸 소피를 데리고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건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피와 마가렛이 인도로 돌아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소피 나이가 9세고요. 9세고요. 그리고 라헬과 에스타는 7세, 맞아요. 7살이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죽게 돼요. 소피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 시작은 소피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고 이때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엄마 안무가 벨루타와 금지된 사랑으로 벨루타는 철창신사가 됩니다. 모진 고문과 구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과연 소피의 죽음과 벨루타의 죽음, 그의 덥고 음울한 5월, 아예 메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둥. 문장 하나 공유해드리면 이제 막 기억이 쌓이기 시작하던 시절, 삶의 시작으로만 가득하고 끝이라는 게 없던 시절. 이때 쌍둥이들은 헤어지게 돼요. 딸 라헬은 엄마와 함께 살고 에스타는 아빠 바바와 함께 살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살이 된 라헬은 다시 고향으로 에스타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라헬 학교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퇴학도 당하고 근데 또 머리 있었는지 건축대학은 가가지고 직업도 잘 잡고 결혼도 잘 했는데 또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게 돼서 알바를 하며 떨돌고 살고 에스타는 아버지와 살면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집안일을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그 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청년이 된 에스타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빠가 나 호주로 이민 간다. 더 이상 너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아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소식을 들은 에스타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죠. 줄거리를 자세하게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시간이 되게 왔다 갔다 해. 소설에서 보면은 정말 왔다 갔다 장난이 아니에요. 챕터로 나눠진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고 갑자기 현재로 오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오고 이 인물은 누구야? 그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책 읽어보지 않으신 우리 연박희님 들으실 때는 책 어떨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데요, 진짜. 파란만장하죠.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라헬과 에스타의 무슨 관계가 왜 이게 작은 것들의 신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구성이나 소재가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는 우리 박희님들. 구성은 우선 되게 효과적인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없고 어렵긴 했는데 예를 들어 첫 시작이 소피의 장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 왜냐면은 그 장례식 이후에 소피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건 꽤 뒤거든요. 그래서 중간까지도 소피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고 잘 모르겠지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걸 기대하면서 읽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소피가 죽었던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극단의 갈등과 미움과 증오의 극단에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터지고 그 전에 일어났던 뭐 안무와 벨르타의 사랑이 발각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더
극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어떠셨어요, 준박희님? 저는 구성은 너무 헷갈렸어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읽고 있나? 약간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소피몰의 죽음이 결론으로 시작한 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소피몰의 죽음이 이 작은 것들을 쓰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걸 결론을 앞에 썼다는 것 자체가 좀 파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친절한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렸어요. 책 읽으면서. 그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게 구성도 친절하지 않았는데 문장도 친절하지 않았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책이 뭐 끝까지 읽고 싶고 막 궁금하긴 한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맞아. 그래서 봤더니 이게 번역의 문제인가 봤더니 넘겨봐, 잘 넘어가는데 왜? 진짜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슈르르. 봤더니 나중에 오바키님이 영어로 읽으셨으니까 이게 영어로 쓰여진 문장 몇 개를 공유해 주셨는데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 문장 구성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읽었어도 똑같이 그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장도 규칙에서 약간 어긋난 떠오르는 대로 쓴 것처럼 책도 구성이 되겠잖아요. 전 사실 이게 혹시 편집자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에는 자기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쓴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 쓰고 편집을 할 때 이걸 섞어놓은 게 아닌가? 천재인데요. 그니까. 그래서 이게 편집자 이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모르니까. 근데 물어보는 근데 것도 신기하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편집자 힘이 진짜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혼자 쓰면은 이건 정신이 너무 없을 것 같아. 이 장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읽게 했던 힘이 있었고 네. 진짜 중간에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이랬거든요. 진짜.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안 넘어가는 맞아.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근데 또 궁금해. 뒤에 계속 이건 또 과거가 나오겠지? 현재가 나오겠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또 중간에 두 번은 또 과거가 나오고 두 번은 현재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지? 막 이러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웠지만 읽고 나니까 또 좋잖아. 맞아요. 우리 그 있잖아요. 허들을 넘겨라. 그런 책 중에 하나 있어요. 끝까지 읽었을 때 그 감동이 있었던 책. 다시 읽으려면 솔직히 모르겠어. 한 번 읽은 걸로 되게 족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걸로 족하긴 한데 한 번 그렇게 끝까지 읽었다는 거에 대한 되게 그 보람참과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봐봐. 구성이 맨 뒤에 열렬한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거의 빌드업이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열렬한 서적이 앞에 나왔으면 뒤에 안 읽었어. 그쵸. 알죠, 여러분? 네. 하이라이트 먼저 나오면 뒤에 안 봅니다. 네. 뒤에서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같이 여기 표 디자인 보시면 빨간 주황 불빛의 어떤 여자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있거든요. 노을에서. 이 색감이 책 뒤쪽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와, 그때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구성이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하지 않았나. 완전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결말을 끝까지 보고 싶어지네. 맞아요. 좀 가까이 앞에서. 네네. 네. 이게 진짜 그 끝까지 읽는 그런 보람이 있게 정말 끝에서 정말 폭발해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부분. 눈 반짝거린다. 그냥 뭔가 그런 근데 항상 이 책 안에 무조건 접촉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에 딱 가서 폭발시켜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번뜩 있는 게 떠오르는데요. 이게 불가촉민이 영어로 untouchable이거든요. untouchable, 터치하면 안 된다. 이 계급은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된다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접촉이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접촉을 하는 거에 거기에 금기. 영어로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이 또 와닿는 거예요. untouchable이고 터칭이고 좋은 지적, 좋은 부분 잘 지적했어요. 네, 제가 책을 지적.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소설이 그래서 제가 끝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러브로 끝난다고 했는데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린 아이의 장례식. 왜 소피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까 그 구성을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소피의 장례식을 얘기함으로써 이 살짝 긴 소설이잖아요. 저한테는 이 소설 긴 게 그 소피의 장례식이 왜 장례식이지?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그 계속 읽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소피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장치로서 소피의 장례식이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얘기들 끌어내기 위해서 딱 장례식을 앞에 넣은 것 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간까지도 왜 소피 모레 죽었다고 하면서 왜 얘기는 뒤에 안 나오지 이랬는데 모든 뒤에 얘기를 하려면 딱 앞에 소피 모레 장례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얘기해야 되나 고민 살짝 되긴 하는데 스포인가요? 스포라기보다는 저도 읽으면 혼자 깨달은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금지된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사랑의 법칙은 계급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여자 쪽 가문이 뛰어난데 아래쪽 가문이랑은 당연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금지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자기들만의 인종주의가 있어. 민족주의가 있고 인종주의가 있고 거기에 소피는 밸런스에 맞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쵸. 외딴 사람이죠. 그쵸. 거의. 차라리 외딴 사람이면 몰라. 얘는 섞였어. 혼혈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법칙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소피를 죽여야 돼. 소름. 지금 연기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소피란 캐릭터만 섞여 있어요. 나머지는 태생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소피는 영국인 여자, 그것도 노동자. 계급의 여자, 백인 여자와 그리고 인도의 고위층에 있는 자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혼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에는 낄 수 없는 존재인 거야. 이 소녀를 죽이지 않으면 우주 질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음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또 이게 죽을 때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은 또 세례의 의미가 있고 물은 죄를 이제 씻는 의식도 그러니까 동시에 또 장례 문화도 인도에서는 물에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소피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작가님도 지금 그러니까 작가님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해석해 주시다니 이러면서 인도말을 할 수가 없고 전달될 수는 없지만 와. 그래서 저는 죽이고 시작을 해야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구나. 다 에스타가 쌍둥이 중에 남자 형제거든요. 에스타는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면서 말을 급속하게 잃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언제 말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 나오거든요. 왜 에스타는 입을 닫았을까요? 왜 닫았을까요? 저는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잖아요. 라헬은 적어도 그 외가 쪽에 있는 가족들과 같지만 아빠 쪽, 그러니까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이혼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랑 아빠 쪽에 가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떨어지고 외톨이고 굳이 말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그리고 이분 아이인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왜 라헬은 엄마 쪽으로 갔고 에스타는 아빠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자라서 남자라서 아들은 남자가 키우는 게 더 아. 편하겠지 뭐 딸은 엄마가 키워야지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란선 쌍둥이니까. 이란선 쌍둥이였고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오렌지 드링크맨 기억나세요? 네. 네. 표정 봐. 지금 큰바퀴님 표정에서 짱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최악의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저도. 갑자기 그쵸? 오렌지 드링크맨. 음. 이름이 저는- 오렌지 드링크맨이야. 저는 제가 이거 책과는 별개로 세상에서 가장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그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와 정말 보셨어요 이거 글 화면으로 이게 애니메이션이었나요? 정말 너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그게 정말 제일 끔찍했던 일들 중 하나예요. 얘네들이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거기 라운지에서 음료수 파는 아저씨가 성추행을 해요. 아동 성추행. 남자 아이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화가 났고 디테일하게도 설명해가지고 본 거 같이 본 거 같지 않아요?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이 책이 왜 힘들었냐면 이것 또한 인도의 꿉꿉한 날씨가 느껴지는 느낌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오렌지 드링크맨이.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든 어.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경험이 뭐 어린아이건 성인이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근데 어린아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상대로 했다는 게 이제 애도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불쾌하다는 걸 계속 나 알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들으면서. 그리고 계속 살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 남자가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이 남자가 지금 왜냐면은 등장하지 않을까? 얘는 유명한 집안 차업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 다 알아. 그 동네에서 다 알아 어디 사는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이 아저씨 쫓아올 것 같은 거야. 입 다물고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 거 그런 건지도 몰라. 판단 7살이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사탕 준다고 하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잠시 듣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금바키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런 줄 알고 아침에 백고동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행히 이거 안 들어있지 바깥에서 다행히. 저도 바깥에서 들리는 바깥에서 소리. 들리는 소리인 줄 알고 여기서 들리는 건데 이게 되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걸 듣고 있는데 여긴 안 들려서 다행이다. 근데 옆에선 들리겠다.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해주세요. 근데 또 손을 이렇게 또 가리고 계세요. 빨리 이게 잠들 수 없나 이거를 들어가라. 오렌지 드링크맨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 얘기도 있었고 저는 또 어떤 면을 봤냐면 그 벨루타 그 안무와 사랑에 빠졌던 벨루타가 감옥에 있을 때 결국 누명을 쓰고 죽게 되거든요. 소피를 네가 죽였지. 이렇게 누명을 쓰게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타가 한마디를 잘못해서 꼭 죄인으로 몰아가게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오해 소지를 던졌군요. 그게 이제 아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경찰서에서 진술하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떠밀려서 원치 않은 답을 하게 돼요. 네 라는 말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또 벨루타를 되게 애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삼촌 같은 동네 형 같은 사람을 죽음을 눈앞에서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거에 네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해서 그 뒤로 입을 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을 닫을 이유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입을 닫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트라우마들이 겹치고 해서 사실 터졌고 그게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누구는 그렇게 해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을 닫지 않았을까? 불쌍했죠. 저 에스타 어린 시절이 너무 불쌍했어요.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니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뒤에 라일 어땠어요? 라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에피소드? 라헬도 에스타와 사실 비슷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말을 완전 꾹 닫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했었죠. 라헬도. 네, 결혼했죠. 그치.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라일의 어린 시절 모습을 묘사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퇴학도 당하거든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뭐 이런 거. 저 아이는 여자아이답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 아이는 여자아이답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평을 받고 또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가슴이 나오는 거를 왜 궁금해해야 되는데. 뭐 그쪽 학교 문화가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유분방한 10대 아이 같은데 저는 강단 있게 봤어요. 에스타보다는 훨씬.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보는 시각이나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런 여자아이 캐릭터를. 그래서 반항심도 많이 했고 근데 결혼은 되게 좋은 남자랑 했어.
괜찮았어. 근데 그 안정적인 삶을 못 버틴 것 같아. 아. 그렇게 컸어요. 네. 어떻게 보면 쌍둥이잖아요. 맞아. 에스타 잘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맞아 여기서도 나라고 하지 않고 항상 우리라고 얘기했다고 오. 해요. 자신들을 칭할 때 우리는 우리라고. 연결되어 있는 음. 그렇게 관련이 있었죠. 음. 그래서 혹시 다른 뭐 캐릭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두 분 읽으시면서 이 캐릭터 기억에 남는다 하셨던 분? 모든 캐릭터가 사실 이미지로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인공 말고 누가 기억에 남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벨루타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캐릭터에서 이해 안 되는 캐릭터는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상황을 알겠고, 그 신분을 묘사하는 게 나와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벨루타가 그 안무와 불륜도 아니지, 사실 안무는. 불륜보다 더 심한 거지, 이거는. 사실 여기서 더 심하게 나오는데, 어. 사실 지금 시대로 보면은, 불륜도 아니었어. 이혼을 한 상태니까. 근데 자기의 이제 불가촉 천민인 자기 아들이 이제 엘리트 집안의 여성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베이비 코참마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이 돼가지고 그 한쪽 눈을 이게 인공으로 넣었는데 그거를 베이비 코참마가 대줬단 말이야. 그 수술비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라고 되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벨리아 파펜, 그러니까 벨루타의 아버지가 맘마치에게 갔다. 그리고 저당 잡힌 눈으로 앞을 똑바로 보았다. 그 저당 잡힌 눈이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집안에 빚지고 이렇게 고마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그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찾아가는 거지. 그 저당 잡힌 눈으로. 그리고 나머지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 부분이.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런 행동을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의 그 당시의 어떤 관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이지만 죄인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는 그 모습. 또 거기 형제가 있어. 벨루타 형이 또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해 사지가 마비된 형도 있고. 나는 그 가족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묘사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아버지 선택이 나는 당연하다고 봐.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도 저당 잡힌 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자기 게 없어. 근데 어떻게 감히 내 자식으로 보지도 않은 거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것 때문에 결국 알게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땠는지 딱 보여지는 장면이죠. 예. 혹시 준바키님은 캐릭터 이해 안 가는 캐릭터는 없었고 그냥 베이비 코참마 파파치 너무 그런 뭐 폭력해야 하는 그런 묘사 장면들이 저는 너무 그러면서 겉에서는 또 엄청 자상한 그렇게 그려지는 그런 이중성이 너무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 저도 이렇게 쓰면서 진짜 못났다 사람이. 그리고 저 그거 생각났어요. 저희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에서 사실 그런 남편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일은 여성분들이 다 해서 막 가게 꾸리고 맞아. 막 팔고 이거 다 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직함은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어디 회장 뭐 어디 대표 왜냐면 그 이러면서. 피클 공장을 마마치가 그러니까 엄마 외할머니가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는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인 거죠. 한량이 아빠는 어쨌든 학자였어요. 학자였고 아. 조선시대라면 선비인 거지. 한량만. 그래서 은퇴 후에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명성은 자기가 누르는 거야. 하지만 실질적인 건 아내가 다 아내가 다 하고.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아내가 다 하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일도 훨씬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까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이렇게 노쇠 유리고 때리고. 맞아. 어머. 안 보이는 정말 것들. 못났지. 자격지심이 아주. 그렇게 또 자격지심이라기보다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것 같고 모든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거 조금
그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내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부분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나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방이 자기 이름으로 항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한이야 그게. 죽는 그날까지 한이야 그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은 그가 발견한 나방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 않은 일이었다. 참네. 그게 한이래요. 네, 그게 평생 그게 한이래. 근데 억울할 것 같긴 해서 사실은. 억울한데 참 그거를 안고 계속 그게 살아간다는 게 참 아우 쪼잔한 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어. 저는 나중에 그 고추마리아 기억나세요? 네, 그 요리사 이름이 고추마리아인데 지금 연박희님 죄송해요. 무슨 상상하신 거죠? 아니요. 발음이 제가 좀 불편드렸나요? 네. 고추마리아라고 요리사가 나오는데 그 요리사 외모를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읊어드릴게요. 상상이 되실 거예요. 팔뚝은 짧고 두툼한 소시지 손가락, 넙대디하고 둥근 코, 펑퍼짐한 콧구멍, 팔자 주름. 그 다음에 뭐 큰 몸에 비해 큰 머리, 주름살에 펴진 태아 같은 뭐 피부 이랬나 뭐 너무 막 그렇죠 묘사가 너무 자세해가지고 잘생기진 않았네요, 확실히. 요리사 여자 아주머니. 아주머니세요? 여기서 약간 이미 마리아. 책에서 약간의 선이라기보다 조금 호감과 비호감의 사람을 외모로서 굉장히 차별을 이미 뒀어. 예를 들어서 뭐 안무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쌍둥이들도 이제 뭐 정상적인 그런 외모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좀 이제 아까 불가촉천민의 그 벨루타 이런 가족들 뭐 마비된 뭐 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불가촉민은 초콜릿 복근이라고 나와요 책에. 그쵸. 그 부분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 초콜릿 복근. 그 이제 벨루타는 초콜릿 복근을 가진 굉장히 매력적이고 되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신분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렇게 나오죠. 맞아. 외모를 구체적으로 해서 상상하기에는 좋게 써놨더라고요. 벨루타 되게 근육질로 전 상상했어요. 저도. 일근육이잖아, 일근육. 까만 일근육 얼마나 섹시해. 사람 마음 다 똑같군요. 그래, 그쵸.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코츠마리아가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안무 꿈에 등장하는 외팔 남자가 나와요. 안무 꿈에서 계속 등장하거든, 외팔 나무가. 그 장면 기억나세요 혹시? 계속 애들이 엄마 깨우지 말라고 했던 그런 장면인가? 외팔 나무가 등장을 계속 하는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안 나세요? 기억이 전혀 없어. 그래서 외팔 나무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게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걸 고민을 해보고 싶었는데 외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완전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이 안무의 욕망을 드러낸 건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건가. 혹시 그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왜 벨루타의 팔을 잘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저 딱 이렇게 생각한 게 진짜 그 현실에서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이어질 수 없는 그런 딱 그 팔 잘린 벨루타랑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근데 되게 불안전한,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벨루타가 잘린 건 아닌데 외팔 나무가 계속 등장하고 외팔 나무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외팔, 그 다음에 마비된 형, 이렇게 뭔가 불완전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안무의 심리가 보여지기도 하고 현실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둘의 사랑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벨루타와 안무의 사랑. 저는 안타깝고 되게 아름답게 봤어요. 어쨌든 그 나이 때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그런 인연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었고 서로 매력적인 남녀고, 이게 뭐 진짜 신분 그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가 너무 안타깝고, 이 둘이 나중에 사랑하는 장면이 굉장히 찐하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절절하고
또 되게 강렬해가지고 아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가. 근데 어쨌든 되게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이어서 너무 안타깝게 봤던 것 같아요. 안무도 단명하거든요. 여기 31살에 죽게 되는데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라헬과 에스타가 그 나이 됐을 때 하는 말이 죽어도 살아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 이상하지 않은 나이, 31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다 단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렸을 때 죽었지 진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본능이 이겼던 본능? 사랑 같다고. 어쨌든 규율, 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본인들의 본능과 육체성 이런 걸로 그렇게 사랑을 결국엔 쟁취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본인들 사랑했던 그 본능이 이겼다고 저는 그냥 봤거든요. 그런 사랑 장면들을. 규율 이런 시대 그거를 넘어선 거죠. 딱 왜냐면 딱 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다? 저도 진정한 사랑이었다.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이어가서 생각을 해본 게 만약에 둘 다 단명하지 않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인도는에서 둘이 사랑이 힘드니까 얘를 둘이서 다른 나라로 가서도 잘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 살았을 것 같아. 왜냐면 남자도 뭐 신부는 그렇지만 똑똑하고 자기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여자도 어쨌든 열렬히 사랑했고 잘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뒤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너무 본능에 충실했다. 그 사랑 묘사가 진짜 에로틱한데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둘이 어떤 대화가 잘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벨루타는 파워가 없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안무의 욕정의 대상이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욕정 자체를.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오빠가 남자랑 차코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또 남자한테는 남자가 욕정을 풀어야지라는 그 관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맘마치가 그러니까 마가렛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도 욕정 풀어야지. 그러니까 결혼 며느리감이라기보다는 너도 남자니까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벨루타의 사랑이 저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긴 했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을까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도 두 가지에서 약간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랑이니까 더 불타오르는 맞아요. 게 있잖아. 금지된 사랑이요. 금지된 사랑에서 여기는 진짜 금지의 끝판왕이었잖아. 신분 뭐 여자는 이혼했고 남자는 신분이 또 안 좋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더 극에 달해서 그런 육체적인 열렬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에 묘사된 벨루타의 모습을 봤을 때 그치.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겠다. 벨루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어. 벨루타는 정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둘의 사랑이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승자 누군 것 같아. 사랑의 법칙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승자 누굴 것 같아요? 난 여기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은 겉으로 볼 때 다 이혼했어. 저 엄마 쪽 집이 다 이혼했어. 오빠도 이혼했지, 본인도 이혼했지. 그치 엄마는 뭐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 안 했지만 뭐 어쨌든 사별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지. 근데 나는 베이비 코차마가 승리했다. 왜? 왠지 알아? 베이비 코차마는요 그 사랑했던 그 멀리건 신부가 죽고 나서 더 맘 놓고 사랑했어요. 그 장면 기억나요? 맞다. 일기를 쓰는데 러브레터를 계속 써요. 근데 그제서야 자기는 맘 놓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해요. 정신승리야. 베이비 코차마. 저는 정신승리여서 더 별로. 나도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그 베이비 코참마의 기준으로 봤어요. 내가 베이비 코참마 그 사람 자체는 사실 승리했는데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 됐구나. 정말 안 됨의 끝판왕이구나 이러고 읽었어.
와 얼마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정신승리를 한 걸까. 그 정신차리를 해서 또 그렇게 못되게 굴고. 맞아. 음. 너무 못됐잖아. 벨루타 사람. 죽이고 이렇게 봤어.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사람이 사랑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결국에는 자기 사랑을 양보한 적도 없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여기 집안이 비만이 내력이 있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그렇게 나와. 맞아. 어. 왜냐면 그 남편 차코 있지 차코. 네. 차코도 처음에 대학생 때는 되게 늘씬하고 남자가 예뻤거든요. 응. 이게 늘씬해. 운동을 근데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벨비 코참마 어릴 때 되게 예뻤다고 나왔어요. 날씬하고. 근데 나중에 맞아. 그 이만해지거든요. 묘사가 됐어. 나. 그래서 만약에 안무 안무도 더 살았으면은 맞아. 벨비 코참마 됐어. 음. 그래서 보고서 이 집안은 비만 내력이 있다를 또 알게 됐어요. 아마 라헬도 나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비만 유전자가 있더라니까 이 집안에. 뒤늦게 나오네요. 비만 유전자. 다 30 넘어서 생긴 것 같아. 새로운 발견이지 않아요? 이 작가님 이거 알고 쓰셨을까? 근데 만약 그렇게 이어져 갔다면은 그 부분도 나왔을 것 같아. 그게 사실 되게 묘사가 너무 차코가 비만이 되는 과정도 되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른 분들 이제 뭐 이렇게 살이나 외형 묘사가 너무 다 생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비만까지 가족력까지 묘사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서 그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인물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난 저 이거 준비하면서 아셨겠지만 이 책 제대로 리뷰한 거 없어요. 이게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컨닝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거든요. 뭐 유튜브, 팟캐스트. 근데 없었어. 외국 방송에서도 적어도 영어로 된 방송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네, 몇 개 봤는데 잘못된 정보도 몇 개 있더라. 리뷰가 잘 안 된 게 몇 개 있었어. 그 내용이 아닌데 근데 상상력으로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되게 교육 방송처럼 했는데 잘못된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소설이 어려워서 이 소설을 해석해 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이거를 이제 녹색 운동이라든지 종교적으로 가면 또 어렵거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 공산당 이런 그 인도의 그런 정치 문제도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들어가면 또 어려워. 맞아. 우리 그거 하나도 안 했어. 우리 아무도 몰라서. 저도 사실 스킵하면서 읽었어요. 그런 부분 사실 자주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자본의 풍족한 집안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또 반대하거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 두 할머니들이 된 거지. 벨비 코참마랑 맘마치 맞나? 맘마치가 하얀색 옷을 입고 막 더러운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묘사들도 되게 리얼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묘사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니까요. 네. 또 기억에 남는 묘사 중에서 이 에스타가 글씨를 쓸 때 뾰족 모나게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그 부분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은 글씨가 막 뒤틀려가지고 달아날 것처럼 글씨를 썼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뾰족뾰족하고 모난 글씨 그런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지. 뭐 단어들은 문장에 되길거리는 듯 몸을 뒤로 뺀 듯한 모습. 글씨를 그렇게 썼대. 그게 뭐야? 거의 뭐 펜을 안 잡았단 소리 아니에요? 아니 글씨를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뾰족뾰족하게 쓰는 거야. 몸을 비틀듯이 글씨를 쓰는 거지 막.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벨비 코참마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스트릭트하거든요. 애들을 노래 부르기 시키는데 뭐 하나 틀리면 큰일 나.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해 또 틀려. 혼나. 굉장히 스트릭트. 되게 똑똑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내용만 들어서는 이런데 문장 하나하나 보면은 이 작가분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정말 another 레벨이에요. 맞죠.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표현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눈에 그려지는 듯한 표현 중 하나였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안무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너를 지금보다 덜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난히 등에
털이 빽빽한 차가운 나방 한 마리가 가볍게 라헬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딸이었네요. 이렇게 털이 빽빽한 차가운 나방 이 마음에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어떤 거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처음 들어보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 되게- 털이 빽빽히. 근데 차가운 거는 모르겠어요. 털이 그니까. 빽빽한 거는 상상이 되는데. 또 나방이라는 게 아까 그 이제 할아버지의 직업 나방 음. 학자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장치들이 계속 나오는 게 되게 이분의 그래. 능력이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걸. 맞아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다행이야. 지식이 많았으면 이제 안 끝났다 오늘. 맞아.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묘사가 너무 진짜 너무 직설적이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혹시 정말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닐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릴 적 시절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맞아요. 어. 그 양력 보면은 이제 그 라헬이 건축 대학 나왔는데 이분도 건축 맞아요. 대학에서 공부했던 걸로 나오고 부모님이 이혼한 거 부모님 작가의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사실 이쪽 외가 쪽 다 이혼했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을 했다고 느꼈어요. 지금 좀 읽어야 할 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팟빵을 읽으면 이 책바퀴를 들으면서 아침 그리고 저녁도 너무 좋았는데 작은 것들의 신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이 기회 아니면 사실 도전하지 않았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표지도 안 예쁘고 굵고 인도 소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읽으면은 잘 읽었다. 저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씩 너무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저는 캐릭터들이 되게 복합적이다는 생각했어요. 되게 한 명이 악인 물론 나쁜 사람 우리가 내 기준에 나쁜 사람 뭐 착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다 모든 감정을 가진 인간들인 거예요. 네. 나쁜 사람을 묘사할 때도 이게 그냥 나빴다기보다 밖에서는 나쁘지만 밖에서는 되게 자상하고 선이고이지만 집안에서는 또 나쁜 사람 이렇게 뭔가 되게 복합적으로 만든 인물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하다기보다 흥미로웠어요. 되게 사람을 보는 느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는 느낌. 그리고 인도 소설이긴 하지만 되게 공유할 수 있는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계급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보이지 않는 뭐 사는 동네, 뭐 사는 게 뭐 어떤 직업에 나누어지는 그런 차별 아닌 차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입해서도 되게 읽어볼 만한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문장 공유 좀 해주세요. 좋았던 거. 저 그것도 그 30살은 음. 뭐 죽어도 살아도 이상할 것 없는 없을 나이. 것 없는 나이. 전 그리고 나일 나이 이때 이 장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중간에 저는 이거 결론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50페이지에 그 라헬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안무 에스타 그리고 그녀가 그런 분류 기준을 벗어나는 최악의 경우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들도 그랬다. 그들 모두 규칙을 어겼다. 모두 금지된 땅에 발을 들였다. 모두 법을 어겼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칙을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소설의 결론을 맞아요.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모두가 법을 어겼는데 한 명은 잡아야 되거든. 그 한 명이 소피였다라는 거지. 그 소피는 대놓고 여기 법칙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방인처럼. 이방인,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돌아오지 말았어야 돼. 인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여기 죽음도 사실 전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정말 사고사일까? 나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왔어요. 이분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하고 그랬다 정도로 이렇게 누가 그랬대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니까 진짜 그런 건가? 맞아. 그리고 베이비 코참마가 했던 말 중에서 질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베이비 코참마가 아니고 그 코츠마리아. 코츠마리아 그분이 요리사님이. 이긴 하지만 그분이 은근히 말빨이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돼요. 말 엄청 또 판단도 맞아요. 되게 빠르고 눈치도 되게 잘 보고 사리 판단이 되게 분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질투가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음. 계속 소피모를 굉장히 찬양하거든 사람들이. 소피모를 꼭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서 오는 뭐 여자 아이 맞아요, 왔을 맞아요. 때 뭐 피부 하얀애 오면은. 그런 느낌으로 맞이를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질투를 느껴서 애들이 혹시 사고사가 된 게 아닌가, 사고사가 아닌데 이제 사고사처럼 된 게 아닌가라는 어.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왜냐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물을 흐리고 있어. 음. 그러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집이 나오거든요. 음. 역사의 집은 어떠셨어요? 난 이게 좀 어려웠거든, 역사의 집이. 나도 왜 이걸 역사의 집이라 불리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는 끝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잘 모르겠지만 나왔던 거 문장 공유해드리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리고 책들을 보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봐야지. 냄새도 맡아야 하고 역사의 냄새. 바람결에 실려오는 오래된 장미향 같은. 이 문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알겠어. 바람결에 실려온 장미. 오래된 장미향 같은 역사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되게 참신하고 진짜 신기해요. 참신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역사의 집이 나중에 결국에는 호텔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을 텐데 우리가 캐치를 못한 것 같아. 사실 이거 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의미를 모르겠네. 뭔가 되게 의미심장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 장치들이. 이 작가분 아직 살아 계시나요? 네네. 아주 살아계십니다. 물어보고 싶네요. 아주 활동 중이십니다. 61년생이시고요. 61년생. 열심히 활동 젊으시네요. 중이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또 공유하고 싶은 문장 중에 하나가 그녀를 안고 있으면 그녀에게 키스할 수 없었다. 키스를 하면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이게 벨루타랑 안마요? 안무에 사랑할 때 나왔던 얘긴데 결국에는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없다는 거를 거죠. 되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멋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55페이지 한국어판 55페이지에 한쪽에 한 줄의 문장만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이게 뭐지 했거든요. 이제 표시해놨는데 요렇게 여기가 따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한 페이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있으면 구성을 이렇게 해놨나 보다 하는데 딱 이 한 페이지 나와요.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에서 400페이지가 넘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아니면 한국어판에서만 있는 있다. 영어에도. 그렇네요. 네, 영어에도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분도 이제 북커상을 타신 분이지만 이제 한국에서 북커상 타신 분 있잖아요. 한강 이제 채식주의자 그 책도 많이 생각났어요. 어쨌든 저는 그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책을 그때는 많이 읽고 이런 시절은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 권씩 추천받는 책을 읽었는데 그거를 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읽었어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묘사한 책이구나. 그리고 이 책도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물론 그녀의 말처럼 남편의 성과 아버지의 성 중에서 결정해야 하기에 여자로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긴 했지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어떤 성을 따라야 할까 이런 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자기의 본래 성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어. 이런 부분도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이런 폭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커가 이런 책을 좋아하나? 네, 저는 딱 그 생각에서 한강 작가 책이랑 뭔가 결이 비슷한 느낌이라서 결이 되게 비슷했어요. 네, 북커상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마이너리한 계층의 마이너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하지만 유쾌하지 않게 찝찝하게 그려내는 게 있는 것 같아. 불편하게.
속 시원하게가 아니라 약간 맞아. 불편하게 그려내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방금 한강의 베스터리안도 그렇고 저주토끼. 저주 토끼, 음. 네, 저주 토끼도 찝찝한 느낌의 분위기의 어떤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저주 토끼를 잘 모르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주토끼요? 네, 그냥 지금 토끼를 하고 계시는데 저주 토끼가 그냥 아는 정도만.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런 책이야 이런 식으로. 저주토끼가 약간 그 시리즈 단막극처럼 단편집들이고요. 네, 단편집. 그 중에 있는 게 저주 토끼고 네. 그 단편들이 다 약간 어둑어둑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해피엔딩 이런 느낌이 없어요. 해피엔딩이 단편의 일도 특징이기도 없어요. 하죠. 저주 토끼는 특히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복수가 결국 나한테로 오는 아주 찝찝한 꿉꿉한 이야기. 다 망해요. 네. 혹시 그거 나라 배경은 어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아. 네, 한국이에요. 아, 저 그거로 보니까 그거 봤던 것 같아. 그 외국책 매대 그 무슨 어디 매대가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막 출판사 계정 외국 계정을 몇 개 팔로우하는데 그 Cursed Rabbit이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한국 작가 이름이 영어로 써 있고 그 책이었구나 하고 지금 떠오르네요. 아. 그래서 어쨌든 맨부커는 책에다가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책에 비슷한 결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원래 작년인가 올해인가 천잔명의 고래도 북한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네, 뭐 어떤 그런 약간 마이너리에 대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상 받으면 좋은 책인가 보지. 저희가 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노벨상, 부커상. 그렇지. 밥상. 고학력도 좋아하시죠? 아 고학력 포기할 수 역시 없죠. 열혈 청취자님이시라 우리 하버드 나왔다 보고 보는 거야. 아 그렇지 봐야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이 책은 왜 제목이 작은 것들의 신이었을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맞춰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Guessing.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작은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작은 것들의 신 그리고 아까 오바키님이 캐릭터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애들이 이제 라헬 그리고 에스타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린 아이들 얘기 이 위주로 가서 작은 것들의 신인가 이렇게 이 아이들의 신. 아이들의 신 뭐 이렇게 오.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미개하잖아요. 다 미개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래알일 뿐. 모래알일 뿐. 맞아요. 우주에서 우주에서 봤을 때는 다들 되게 크게 보셨네. 자기들이 뭐랬는 줄 알아. 뭔지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작지 않나? 그러면서 이 인간 하나하나가 다 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이제 뭐 거대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우리보다 해석 더 잘했는데 읽지 말걸. 읽지 않아서. 우리가 잘 설명해 준 거야. 맞아. 그쵸. 우리의 네. 설명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 네. 있는 거. 아니 캐릭터를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가계도가 딱딱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렇게 저도 적긴 했지만 몰래 옆에서가. 저는 이게 첫 번째 우선은 쭉 읽으면서 포스트잇으로 조금씩 표시하고 나중에 이게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시 그 표시한 부분만 다시 읽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끝까지 읽었을 때까지 작은 것들의 신을 못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뭐 그냥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힌트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안무하고 벨로타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했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큰 것들, 예를 들어서 자기 막 나중에 미래를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에 붙은 무당벌레를 보고 웃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어낸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작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작은 것들의 신은 또 왜 들어갔을까? 여기도 막히네요.
작은 것들의 힌트는 제가 거기서 조금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디서 봤지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것들의 신 하면서 벨루타를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작은 것들의 신 벨루타였나 그리고 벨루타가 죽음으로써 어쨌든 이 모든 사건들을 일단락 짓게 만들었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하지만 예수도 어쨌든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이 벨루타도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사람들께 어쨌든 기억되고 그런 존재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게. 지금 금바퀴님 얘기를 듣고 힌트를 얻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그 순간순간을 작은 것들이 집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금바퀴님이 53쪽에 55쪽에 나와 있는 한 문장 그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현실적인 세상에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영어로는 practical purpose라고 나와요. practical purpose니까 정말 현재에 충실한 거죠. 이거 매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 순간순간의 목적인 거죠. 오늘만 살 것처럼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 순간 작은 이 순간을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묘사하신 것 같아서 연결이 되고 저는 이 책 시작할 때 존버거 했단 말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그게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빨리 읽어주세요. 빨리 읽어요. 하나의 이야기. 궁금해요. 네. 하나의 이야기가 마치 유일한 이야기인 양 이야기되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해보면 이야기도 달라질걸요. 우리 마가렛 코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다 다른 이야기인데 각각 이야기의 신은 분명히 있다. 그 시가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지만 중심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의 입장을 해서 보면은 모든 것엔 신이 있고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존버가 정말 제대로 요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까 그 질문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가 있나요가 질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는 없었어요. 싫은 캐릭터는 있었는데 그 각각의 상황과 어떤 신분과 그런 엮인 관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가 없는 거를 봤을 때 각각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이런 점들을 되게 잘 이야기 속에 녹아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대단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주인공을 누굴 따로 집기에는 이렇게 했던 이유도 보통은 쉽게 얘기하기 라일이 주인공이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건 아니, 누구 하나 주인공으로 할 수가 없고 모두 작은 그 맞아요. 파트 다 주인공. 맞아요.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거 사실 보세요. 책을 어디를 펼쳐놓고 봐도 이야기 이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이거는 그냥 뒤에서부터 봐도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만큼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 여기에 작은 것의 신이 아닌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시점이 신에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또 잘 읽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들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이 끝났어요. 오늘도 이렇게 너무 즐겁게 잘해주셨고요. 다음 책은요? 저희 다음 책은 How do you live? 그래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1937년에 쓰여진 책이고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일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 책이 급하게 핫해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작년 여름에 핫해지기 전에 독서 모임을 한 책이어서 이 책 다시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일본 문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 그리고 연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구석 1열 물론 거실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청취자 저는 일단 너무 님? 놀란 게 전 대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너무 다 즉흥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분들 진짜 천재가 아니신가 그렇다고 더 감동을 하고 음. 더 팬이 될 것 같아요. 오. 네, 이거 막상 와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엄청 긴장하시는데 네, 시작하기 지금도 전에. 긴장되고 했는데 애들 좀 풀리긴 했는데 아니 너무 진짜 말씀들을 하나같이 잘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책을 읽고 싶게끔 만들어요.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이 이게 더 어려웠나요? 아니면 인생의 역사가 더 어려웠나요? 책 읽으실 때. 이게 훨씬 어려웠어. 아 진짜요? 인생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 그 신영철 맞아요. 작가님. 네. 인생의 역사는 그냥 에세이, 좋은 내용의 에세이여서 저는 술술 익혔어요. 인생의 역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 그런 소설 시 이거에 대해서 철학을 이렇게 평론을 넣어놓은 거라면 이거는 뭔가 그 어떤 나라의 그 작가의 그 상황 뭐 정치 상황 이런 상황 그 사랑을 빌미로 그 나라의 그런 상황을 넣은 거여서 뭔가 더 어려웠다고 해요. 맞아요. 그 이분 인생의 역사 펼쳐 2장 읽었다 그랬나? 3장 읽었습니다. 어려웠어요? 3장 읽고 아. 내 스타일 아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학회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꺼내갖고 온 거였거든요. 저는 인생의 역사가 올해 책 중 하나예요. 그 진짜요? 책을 되게 많이 우려 먹었거든요. 이곳 저곳에서 뭐 책과 관련된 뭘 해야 된다 하면 그것만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몇 장이 조금 허들일 수는 있는데 왜냐면 시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맞아요. 그거에 대한 네. 평론도 읽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읽다 보면 그 어쨌든 그 구조에 익숙해지고 어쨌든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시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책이 됐죠. 또 읽어야 된다. 또 다시 인생의 역사도 다시 읽어야 되고 아침 그리고 저녁도 읽어야 되고 지금 작은 것들의 신을 한번 또 읽어보고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오늘 어쨌든 저희도 재밌게 한 것 같아. 책이 만만하진 않아서 그냥 그래도 편하게 한 것 같아. 그치? 맞아.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얼마나 했어. 전문가도 아닌데 이 책에 대한 전문가적 리뷰가 없었으니 저희가 이제 처음이 거의 됐죠. 처음이라서 저는 정도로. 자부합니다.